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장동 관련 2차 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00자 입장문을 들고 200쪽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속보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신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 이른바 이준석계 4인방이 모두 본경선 티켓을 거머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 진출자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예비경선 결과, 이른바 컷오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이 추려졌는데요.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그리고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로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다만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득표율이나 순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고 후보의 이름 역시 가나다 순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친윤계 후보로 나섰던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 등이 대거 탈락한 건데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본선 진출에 오르지 못한 반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는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겼습니다. 네,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있은 뒤 본경선 진출자들 오후에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일정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후 2시 본경선 진출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약속하는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본경선을 앞두고 4인 4색 각오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더 열심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윤 정부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저 천하람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당권 주자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후보 합동 연설회에 참여합니다. 그 사이 당대표 후보들은 4차례 방송 토론회도 잡혔는데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 투표제로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 다음 날인 9일 1, 2위 양자 토론회를 열고 10일에서 11일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을 해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2%로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9%로 3%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평가는 올해 30%대 중반을 유지했지만 2주 연속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50%대 중반이던 부정평가 역시 상승 곡선이 뚜렷합니다.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가 첫 손에 꼽혔고 공정, 정의, 원칙과 노조 대응 순서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첫 번째였고
외교와 독단적, 일방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연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첫 조사 이어 13일 만인데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만 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죠. 자, 이재명 대표 들어간 지 4시간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위례 신도시 특혜 관련 신문은 일단 끝났고 대장동 관련 혐의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20여 분 늦은 오전 11시 22분쯤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사 앞에서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취재진 앞에서 10분가량 입장을 밝힌 뒤 6층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사에는 1차 때 이 대표를 신문했던 반부패 수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2명이 그대로 참여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한 뒤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오후 1시 반쯤 잠시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네, 이 대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1,800자가 넘는 입장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부터 언급하며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이 대표는 또 성남FC 사건까지 포함하면 벌써 3번째 조사라며 공개 소환은 회술래 같은 수치지만 검찰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를 받은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겨냥해선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며 많이 억울하고 괴롭지만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왜 답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이 대표가 직접 이유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 당시 민관 유착에 의한 비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첫 조사 때보다 준비한 질문이 더 많아서 사건의 핵심인 특혜와 배임부터 측근들의 뇌물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면 대장동 관련 추가 소환은 없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후속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석을 했다며 일단 준비한 질문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야 조사 역시 이 대표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선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는 검찰청 동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라며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반대편 도로에선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이 대표를 비롯해 김혜경 여사도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맞불을 놨습니다. 경찰이 가름막을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에 나서면서 두 단체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는 거듭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게 조사받겠다더니 진실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억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모르쇠다, 억지 횡포다.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보단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이 대표 방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티끌만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탄압받는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며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던 호언장담이 허언장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오늘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가결해 헌재로 넘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 책임마저 부정하는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내버려두고 이 대표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등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인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탈탈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합니다.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을 악용하여 어떤 식으로건 재해로 만들어 보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행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이은 검찰 소환 조사에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대응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내일 아침 귀국합니다. 검찰은 태국 현재 수사관들을 파견해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뒤 김 씨가 국적에 타는 순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해온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 비자금 의혹과 대북 송금 자금의 출처,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가 조작을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주도해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실패한 시세 조정. 좀 더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 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거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먼저 이번 주가 조작은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어지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어진 1차 조작은 2차 조작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로 판결했는데요. 앞서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총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자신이 1차 주가 조작에만 가담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와는 관련 없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가 조작을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실제 차익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게 돈을 댄 이른바 쩐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죠. 권 전 회장은 그동안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에 이미 다른 전주 2명도 기소돼 법정에 섰는데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2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에만 계좌를 맡겼고 그마저도 손해를 보고 나와 그 이후로는 거래를 끊어왔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에 거래 수량이 적힌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가담 의혹은 계속 불거졌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의 속도를 내왔는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논의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MBC와 함께 공개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1억 원을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들으신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변호사님과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13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2차 조사 중이고 아까 현장 기자 얘기로는 위례 사건은 좀 끝났고 지금은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진술서로 이재명 대표가 가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따로 추가 진술서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큼 진술은 하지 않고 기존 진술서의 진술로 가름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조작,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들어서 진술서로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진술서에서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된 부분,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내용에서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만 진술서에서 그 내용을 뺐다는 취지는 아예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예. 그런데 또 검찰 쪽에서는 그 질문지를 200줄 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2배 넘는 질문지인데 그러면 서면 진술서에 없는 내용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 검사는 서면 진술서에 있든 없든 하고 싶은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진술을 했을 때 검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황이나 증거 자료에 비춰보면 일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배임뿐만 아니라 배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돈을 받기로 했다든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있었다든가 아니 나아가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등 지난 조사에 이어서 대폭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감으로써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또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 초반부터 종반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아무튼 측근의 뒷돈과 무관하고 더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서면 진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까지가 알려진 내용인데 지금 보면 크게 특혜, 배임, 지분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검찰이 좀 집중해서 추궁한다면 어떤 점이 될까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임 혐의가 대장동 의혹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시가 일정한 이익을 먼저 확보하고 추가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해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장동 일당과 장기간에 걸쳐서 유착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성남시장 대선 당시부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일정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인과 사업가로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나. 나아가서는 정진산 전 실장과 김영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이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익의 기속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승인하였는지 여부까지도 집중적으로 캐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정영학 녹취록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그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나오면서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향후 수사에서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좀 까다로워진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물론 재판 진행 중에 구속기간 만료가 앞당겨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채 나머지 재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전문 진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뇌물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남욱 씨 등에게 아들을 통해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라든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그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논의한 사실까지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김만배 씨는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신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세를 부렸다는 취지로 항변을 했고 그리고 이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은행과 연결지어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영학 녹취록이나 정영학의 전문 진술 외에도 관련 정황을 추가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비록 영장 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항변을 듣고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들어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곽상도 전 의원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순히 정영학 녹취록이나 정영학 회계사의 전문 진술만으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니 뇌물죄를 유죄로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희에 해당하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녹취록상 진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핵심 진술을 해주어야 할 김만배 씨의 진술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누군가의 진술 확보에서 더 나아가서 정영학 녹취록상에 나와 있는 각종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숙제를 검찰이 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근과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대목에서 남욱 씨의 진술은 있는데 김만배 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의 보강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함께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천화동인 지분 약속 부분은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입증되면 네. 배임 등을 비롯해 여러 혐의가 입증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예. 그 입증이 어려운 이유가 뇌물은 통상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죠. 통상은 현금 이체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은 뇌물은 약속만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은 지급된다면 그 정황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서 돈이 마련되거나 인출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은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지급받은 쪽에서 사용했다면 예전에 없던 돈이 생기거나 사용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정황을 남기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진술이 일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공직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어떻게 유죄의 증거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과제가 검찰 앞에 남아있고 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 자체만 입증해 낸다면 뇌물뿐만 아니라 배임 혐의까지 모두 입증해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중에 전원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배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서면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쟁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백현동 개발 의혹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영입이 됩니다. 그런데 영입 직후에 아시아 디벨로퍼가 원하는 대로 이 백현동의 용도가 한 번에 4단계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비율이 종전보다 상당 부분 줄기도 했고 분양주택 비율이 대폭 늘면서 아시아 디벨로퍼가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가 시행사의 지분을 김 전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이미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김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도 배임 혐의로 이 건의 수사를 넓혀나가는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각종 치적으로 내세워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수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이재명 대표 출석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고 정적 죽이기 칼춤이란 입장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자,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의 소환 요구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소환을 요청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능성, 즉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검찰로서도 같은 사안으로 두 번 불러서 이재명 대표가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환에 응했다면 야당 대표를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부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해내느냐, 즉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나온 선고 내용 다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받는 혐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도이치모터스는 독일차 국내 공식 딜러 회사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2월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하자마자 그해 12월까지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권 전 회장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죠. 이런 상황이 이르자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로 통하던 이모 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하고 이모 씨가 주포는 주가 조작의 총괄 기획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주포가 돼서 작전 세력을 만들어 주가 조작을 단행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핵심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크게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던 부분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 또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좀 연루가 됐는지 큰 틀에서 변호사님과 짚을 텐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형과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의 차이가 크거든요. 유죄로 인정한 부분, 또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 주가 조작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입니다. 즉 일정한 가격을 미리 책정해 놓고 이 가격에 팔 테니까 이 가격에 사라는 합의를 미리 해두고 시세를 맞춘 다음에 거래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인데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고가 매수입니다.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사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기업 내부의 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입니다.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먼저 검찰은 주가 조작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지속했다고 하면서 시기별로 총 5단계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오늘 재판부는 그중 1단계와 2단계 중 2010년 10월 20일까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언론에서 말하는 1차 조작. 1차 조작과 2차 조작 중 2010년 10월 20일까지, 2차 조작 중에 중간 단계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유는
이전과 이후에 범행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 주포 자체가 달라졌다. 그 이전에는 이모 씨가 주포였다면 그 이후에는 김모 씨가 주포다. 선수라는 그렇죠. 뭐 다른 주가 말로 조작의 쓰이면? 총괄 네. 기획자가 달라졌다. 그에 따라서 계좌와 자금의 모금 방법이나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졌고 고의도 달라졌죠. 주포가 달라졌다면 범죄의 근본적인 행위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 단계와 2차 단계 중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이니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해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즉 2차 단계 일부와 3차, 4차, 5차까지는 포괄일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포 김모 씨가 주범으로서 활동하면서 스스로가 모집한 전주와 계좌를 통해 시세 조정이 단행되었으므로 이 단계는 포괄일제로서 2012년 12월까지 범죄가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예. 이 중에서 통정매매나 고가 매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말씀드렸던 회사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행위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가 검사의 공소 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했고 대량 매집을 한다고 하지만 대량 매집이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 자체는 공소기각으로 역시 탈락하게 됩니다. 요지는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 매매와 고가 매수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판결이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판결문에 등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그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판결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떤 네. 의혹을 갖고 있고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구체적인 해명은 2010년 1월 선수 이 씨에게 주식 계좌를 맡겼지만 손실만 봐서 2010년 5월에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입니다. 네. 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보면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이 사용한 계좌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인지 전주로서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재판 진행 단계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진술을 하기도 하고 각종 자료가 제시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도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판검사가 제시한 내역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통화해서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녹취록이 현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10년 1월경의 행위로서 이미 면소 판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아마 역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될 것 지금 같습니다. 화면 속에 1차 주가 조작 내용이 포함되는 시기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작전 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발견되는데 이 엑셀 파일에는 증권 계좌, 현금 보유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의 작성 일자가 2011년 1월 31일이라 면소 대상이 아닌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선수 한 명이 다른 선수 한 명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7초 뒤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8만 주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부분 역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2010년 11월 1일로 면소 대상이 아닌 유무죄 판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오늘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혐의는 유무죄 판단 대상이므로 역시 의혹 대상으로서 남아있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 같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대상으로서 어차피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네. 일부 부분은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서 여전히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기별로 1차와 2차를 나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주가 조작 전주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측은 거래를 끊었다고 해명을 했고 이따가 공소시효 얘기하면 다시 한번 더 거듭 짚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 공개되면서 2차 작전 시기에도 가담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번 판결 이후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2차 때는 스스로 관리를 했다.
1차 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거래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혹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소가 될까요? 오늘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구하고 그 결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면소 대상도 유무죄 판단이 될 수 있고 유무죄 판단 대상도 그 결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부 변호사님 잠시만요. 면소 대상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면소 대상 부분도 전체 포괄 일죄로서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불과하니. 그렇군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단순히 투자자인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부분을 규명하는 내용이 될 텐데 일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되었거나 거래 내역이 오늘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 중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응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서로 보도가 엇갈려 있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피해자로 입건한 상황이고 오늘 판결이 선고됐다면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지는 서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오늘 판결 선고 과정에서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공모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입장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입증이 됐다, 규명이 됐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1단계 그 기간, 1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그 기간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던 그 기간에 또 그 관련된 뭐 주포 그 회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파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일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돈을 댄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무죄 혐의가 무죄로 선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 정도 공판 과정에서 정황이 현출되었음에도 당사자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무죄를 당연히 단언할 수는 없고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과정이 추가로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놓고 직후부터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주목을 받을 판결이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군요. 네,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 원 가운데 1,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로 모금, 보관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저지른 강도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범행 목적은 돈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경기도 부천 모텔 거리.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한 모텔로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관들에 의해 붙들려 나옵니다. 이틀 전 편의점 줄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된 32살 권모 씨입니다. 인천에서 경기까지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온 권 씨는 CCTV를 토대로 동선을 쫓아온 경찰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오셨어요.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맞냐고. CCTV에 찍힌 거도 보여주셨고 전단지 보여주셨고. 권 씨는 모텔에서 홀로 자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피하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편의점 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권 씨는 모두 금전적인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빼앗으려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갔고 제대로 되지 않자 점주를 흉기로 찔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주를 살해한 뒤 편의점 계산대에서 빼돌린 돈은 20만 원. 권 씨는 이미 10대 때부터 금전적인 목적으로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 10년 가까이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집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러자 경찰은 시행령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위원회는 주요 도로를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분기별로 집회 금지 사례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내부에서도 지나친 집회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제를 광범위하게 좀 허용하는 게 추세인데 이거에 역행하는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럼에도 경찰은 대통령 관저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엔 항소할 방침입니다.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두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 2살 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아이를 두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18살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을 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답지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퇴학 처분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경쟁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 K-팝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 공룡 기획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세계 팝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하이브가 한류를 개척해온 경쟁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은 18% 정도로 하이브는 단숨에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하이브는 7,100억 원을 들여 SM 주식 공개 매수에도 나섭니다.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율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에 반발한 이수만 프로듀서가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은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M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경쟁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깜짝 성적을 내고 있는 신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SM도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엑소, NCT, 에스파 등 경쟁력 있는 신구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면서 엔터 매니지먼트까지 멀티 채널을 하고 있는 하이브와 기존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M의 연합은 한마디로 글로벌 K-팝 경영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갈등도 남아 있습니다. SM형 경영진은 앞서 이번 인수는 적대적 M&A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SM 추가 지분 매수에 나설지, SM의 1인 집중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수만 프로듀서의 경영권 회복 시도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SM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6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자 이익으로만 4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예대 금리차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금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올랐습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를 타고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 8,506억 원, 네 곳 모두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1년 실적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대금리차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있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39조 6,735억 원으로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룹 순이자 이익은 11조 3,8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 4분기에는 3조 42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 증가하면서 그룹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였습니다. 서민은 빚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데 은행만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체, 중도상환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눈총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비판도 있지만 고금리 속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의 공적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우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 60%로 풉니다.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은 폐지됩니다. 네,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새학기부터는 급식실 칸막이를 떼고 등교할 때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 40일 만에 재개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감소했고 우려되는 변이 유입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되더라도 당장 중국발 입국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발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비자 신청 이후 입국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취하고 있는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새학기부터 학교 방역도 완화하죠? 네, 정부가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새학기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그동안 급식실에 설치했던 칸막이를 걷어드립니다. 또 등교할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던 발열 검사도 폐지합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대신 하루 3번 10분 이상 교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와 학부모의 방역 부담이 컸었다며 이제 교육 활동이 빨리 회복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번에 실내 마스크 해제 때 발표됐던 그대로 통학 차량을 제외하고는 자율 착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차관은 마스크를 모두 벗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불안감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있다면 변화된 방역 상황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오르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빠듯한 운영비에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숙인 70여 명이 지내는 생활시설입니다. 이번 겨울은 난방비가 많이 올라 추위가 잦아도 난방 시간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추운데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내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릎 담요 같은 거 제공해주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과 심야 전기세가 많이 올라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난방유의 경우 가격이 1년 사이 2배가량 뛰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은 전기로 난방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전기료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전기를 아껴 썼어도 전기요금은 2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올겨울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30%까지 차지하면서 그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다른 비용을 줄여서 전기세를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 관계로 거주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늘어난 난방비 비중으로 시설 운영에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자체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다음 전기료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단가보단 더 많은 이제 그 차액분만큼 책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하는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최근 난방비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아우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딴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인당 명품 소비 전 세계 1위 국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 우리 돈 약 40만 4천 원으로 미국 34만 8천 원, 중국 6만 8천 원 등을 제치고 1인당 소비 규모로는 세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명품의 나라라고 알려진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전 세계 명품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명품 시장의 별이다. 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죠. 실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한국 수입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한국 진출을 선언한 해외 브랜드가 8개에 달합니다. 아예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명품 기업들도 늘었습니다. 보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본부장은 홍콩이나 일본 법인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 지사가 아태 지역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명품 시장의 성장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현재 세계 7위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의 명품 소비 열풍의 원인으로 자산 가격 상승과 한류,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시욕 경쟁 등을 꼽았습니다. 거기에 명품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까지 일자 한국 명품 시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도 최근 수년간 명품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이 명품 부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반길만 하지만 난방비 폭탄으로 허덕이는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나설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들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당대표 후보는 성만 따면 김, 안, 천, 황 4명으로 압축이 됐고 100% 당심으로 치러질 이번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차근차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어서요.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는 4명으로 이렇게 최종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4명이 당대표 후보, 최종 후보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그리고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렇게 8명이 총 압축이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4명이 발표가 됐는데 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은 압축이 되긴 했는데 오늘 이 컷오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이 8일과 9일 이틀 동안 이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3곳이 2,000명씩 나눠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그 결과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에 전달이 됐고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취합해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후보별 지지율이나 순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게 남아있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원칙은 비공개인데 지금 비공개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비슷한 논란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천 명이니까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보통 1,000명 표본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투표권 가진 당원 6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 당원들의 표심과 좀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누가 1위를 차지했느냐 또 과반을 넘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결선 투표를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있다고 하면 결선 투표까지 갈 필요 없이 3월 8일에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자세한 수치라든지 순위가 아예 철저하게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라든지 소문 같은 게 돌았습니다. 그 컷오프 결과 발표되고 난 이후에 소위 우리가 뭐 받은 글 뭐 이런 걸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 후보들의 지지율 수치가 좀 유포가 됐었는데 보면은 좀 내용이 제각각이고 1위 후보도 다르고 숫자들도 제각각이라서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관위가 유포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컷오프 결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 4명. 어느 정도 예상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네, 아무래도 그 최근 뭐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총 4명으로 압축되는 자리에서 2명은 일단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관측들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이 4사람의 경쟁이었는데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전망이 맞아 들어갔는데 천하람 후보가 실제로 이제 그 4위 안에 포함된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 경쟁이 가장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숨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4위권 안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다크호스로 부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계로 분류된 천하람 후보 이 자리에서 아바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수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는 뭐 인터뷰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천하람 후보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이른바 친 이준석계가 약진한 점도 도드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이른바 비윤 또는 뭐 반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가 있고 최고위원 후보에서는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서는 이긴 후보가 있습니다. 이 4명이 이제 같이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명이 모두 다 컷오프 예비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이른바 비윤 표심이 꽤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거기다가 원래 천하람 후보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를 했는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의 표심을 좀 흡수를 한 경향이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또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의 영향력이 중도 성향의 당원 그리고 청년층 당원에게 좀 먹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또 하나를 더 꼽아볼 것은 그 이른바 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과정도 있었고 최근에 뭐 안철수 후보를 향한 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른바 좀 당내에서 비윤 표심이 좀 결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표심을 본인이 가져갔다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같은 면에서 봐야 될까요? 그 반면에 또 친윤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현역 의원들 대거 고별마셨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까 그 최고위원 후보 8명, 최종 후보 8명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제 현역 의원을 좀 꼽아보면 박성중 의원, 그 이만희 의원, 그리고 이용 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3명이 이제 친윤 현역 의원 후보들이었는데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뭐 친윤 핵심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탈락을 했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허은하 후보는 모두 다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좀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8명 중에 최종 4명을 가리게 되는데 네.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인이 2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친인 이준석계 후보들이 지금 2명이 본선을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진출했다고 해서 표가 갈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에 친윤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 중에 비윤계 2명을 빼더라도 6명이 남아 있는데 이 6명으로 어쨌든 표심이 좀 분산될 수가 있어서 이 6명을 좀 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가능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윤심인데 윤심 논란 속에서 이번 컷오프에서는 친윤 최고위원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진출을 한 겁니까, 본선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예. 정미경 후보, 조수진 후보, 허은하 후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최종 후보로 들어갔습니다. 최종 당선되는 후보 최고위원이 4명인데 네. 여기는 당규에 이제 여성 몫의 최고위원 1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 본선에서 투표 결과 1위에서 4위 사이에 여성 후보가 1명도 없으면은 여성 후보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제 4위로 여성목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는 건데 최근 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3명의 여성 후보들의 지지율이 또 상당히 나오는 편이라서 단 1명이 될지 아니면 더 그 이상 지도부에 입성을 할지는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후보들은 정해졌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시작이 될 텐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후보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지 좀 전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된 뒤에 오후 2시에 이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서약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당대표 후보들의 각오를 한마디씩 좀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는 당을 잘 안정 속에서 개혁으로 이끌고 나가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를 뽑는 기준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미래 비전으로 정말 보수 정통 정당이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전해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컷오프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4명의 발언들을 좀 들어봤는데 약간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라는 표현을 김기현 후보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끝내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늘 강조했던 수도권과 그리고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거듭 얘기를 했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현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모두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구태와 결별 그리고 자기가 혁신 후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 그리고 30년 앞으로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대표 후보 경쟁, 당권 경쟁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짚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은
이미 다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와 좀 더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표심에 또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이번에 컷오프에 들어오고 좀 부상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컷오프가 된 후보들의 표심이 이제 어디로 향할지도 좀 관심을 끌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접전 양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그분들의 이제 지지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경선 당원 투표로만 진행이 되는데 숫자와 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또 이것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그 당원 숫자가 지난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이 됐던 2021년 6월과 비교를 하면 2.5배,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확정한 선거인단을 보면 84만 명이고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2.5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이 부분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이 새로 유입된 당원들의 성향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직은 이제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예. 다만 워낙 이 전체 당원의 숫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의 이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표가 미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투표율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원 전체 숫자도 늘었지만 이 당원의 지역별 분포 또 세대별 분포도 좀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번에 선거인단 중에서 수도권 비중이 38%, 영남권이 40%인데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 2021년 6월에 이준석 전 대표 뽑았을 때는 영남권이 50%를 넘었거든요. 과반이었고 그때는 수도권이 이제 한 32%, 3%로 30% 초반대였는데 이게 지금은 엇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로 보더라도 30세 이하 당원의 비중이 지금 밑에 있는 숫자 11.6%가 지난번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6% 가까이 6%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반면에 50대 당원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해석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져서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그 천하람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아까도 보셨지만 60대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의 친윤 후보에게 유리할 거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그리고 대거 유입된 당원들 자체가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들어온 당원들이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층이고 결론적으로 친윤 후보에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부터 이제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두 5차례가 진행이 되고 점차 서울 쪽 권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또 2월 중순부터 3월 3일까지는 TV 토론회도 7차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TV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또 향후 당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까지 TV 토론회 마치고 나면 4일부터 3월 4일부터 7일까지는 모바일 그리고 ARS 투표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3월 8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날이 이제 전당대회 날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반 50%를 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거쳐서 3월 12일에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심의 구성, 아까 지역별, 세대별 비중이 어떻게 좀 반영될지 그리고 향후 일정, 또 한 가지 김나연대 효과를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까지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으로 2만 1,000명 넘게 희생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네, 9호 사각지대에 머물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처음으로 지원 차량이 들어갔고 교황은 다시 한번 자애로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건물 옆에는 주민들이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임시로 담요에 덮인 시신은 구조대가 수습해 주길 기다립니다. Gelsinler bir an önce atsınlar yani burayı bir an önce yapsınlar. Yani ben Mardin'den gelmişim burada çevrem yoktur diye ben böyle bekleyeceğim. Bak kendi imkanlarımızla çıkardık bir ölü bir yaralı. 건물 잔해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최대 20만 명. 기적의 구조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진 사흘 만에 동일본 대지진 때의 18,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9호 사각지대로 꼽히던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도 구호 물자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The first United Nations convoy crossed into northern Syria through the Bab al-Awa crossing. It included 6 trucks carrying shelter and other desperately needed relief supplies. 튀르키예 당국이 구조에 투입한 인력은 11만 명, 중장비는 5,500대. SNS를 통해 9개 언어로 글을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자며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난 6일 시리아의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에게 전 세계에서 입양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속 이 신생아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 출산하고 숨진 뒤 탯줄이 달린 채 발견이 됐는데 BBC 방송은 아기가 입원한 병원에 입양 문의 전화가 수십 분 걸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아기에게 아랍어로 기적이란 뜻의 아야란 이름을 붙여줬고요. 병원 소속 의사의 아내가 젖을 먹이며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구조대원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곳곳에서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된 영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 카라만 마라스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아이를 구조 중입니다.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아이를 꺼내서 이송합니다. 아이를 구한 구조대원은 탈진한 듯 잔해 위에 주저앉아 있고 동료가 다가와 위로를 건넵니다. 시리아에서도 기적의 생활은 이어집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압둘 하킴을 찾아냈습니다. 하킴의 머리가 보이자 말을 걸어 안심시키며 구조를 이어갑니다. يلا احنا 5 دقائق مد ايدك لفوق لشوف حرك ايدك لشوف يا عيني عليك يا بطل يا عبد الحكيم. 하킴이 구조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وضع الطفل للإطلاق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ن جنديريس. نحن اليوم تاريخ 9/2. البنت ولله الحمد البنت سميناها آية مشان ما نضل نصحلها حديث ولادي. 튀르키예에서는 구조된 영아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16명의 영아들이 카라만 마라스에서 전용기에 태워져 수도 앙카라로 이송됐습니다. 영부인까지 병원을 방문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강아지도 구조대원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머리만 나와 있는 강아지. 구조대원들이 철근을 잘라내고 잔해를 치워 구조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북쪽 해안 지역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2시 반쯤 인도네시아 파푸아섬 북부 자야프라에서 서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배후에 중국군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영공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수거한 정찰 풍선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중 안테나와 대형 태양광 전지판 등을 봤을 때 민간 기상용이 아닌 정보 수집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장비 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관된 곳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풍선이 활동한 곳이 40개국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Did any of these other 39 countries come to you and say, hey, oh, the same thing has happened to us? I'm just not going to go into our private diplomatic. 미 의회에서는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시키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린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로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은 건 중대한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Seems to me the clear message to China is we got free range in Alaska because they're going to let us cruise over that.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 풍선 사건을 계기로 우주항공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over-the-horizon radar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 augment the existing North Warning System and enhance NORAD's ability to perform its aerospace warning.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 외교, 경제적 관행을 반격하겠다며 미국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vent the PRC's exploitation of U.S. technology to enable its own military modernization. 미 하원은 중국 정찰 풍선 침입은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중국 정부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 수거한 정찰 풍선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FBI가 이런 종류의 수사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서방의 전투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선전 매체가 10차 제재 대상이라며 추가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영국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전투기를 지원받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 정상들로부터 항공기를 포함해 필요한 무기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Я вважаю, дуже потужна зустріч, дуже важлива. 다만 러시아에 전략 노출을 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서방은 전투기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확전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 주요 정상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선전 매체가 10차 대러 제재 대상이라며 추가 제재안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친러시아 언론에 자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We will target Putin's propagandists because their lies are poisoning the public space in Russia and abroad. 이번 제재안에는 100억 유로, 약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치도 포함됩니다. 전쟁 1주년인 이달 24일 전까지 10차 제재안을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럽연합은 다각적인 제재를 통해 러시아군을 더 굶주리게 하고 경제 기반을 지속해서 흔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의 폭제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 북한 군대가 빠른 속도로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열병 광장에 굽이친 무장력에 도도한 경륜은 북한 군대 전투적인 기계, 절대적 힘의 일대 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제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미사일이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유력하며 몇 달 안에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 전문가인 안키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의 신형 무기는 고체 연료 추진 ICBM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데이비드 쉬멀러 선임연구원도 이제 관심은 북한이 실제로 고체 연료 추진 ICBM을 언제, 어디서 발사할 것인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또 신무기도 관심이었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사실상 주연급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꼽히던 김여정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북한 열병식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도중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2020년 열병식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단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 위원장 집권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 전후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열병식 전날 열린 연회에서 이목이 쏠린 김주애에 비해 김여정은 참석자들 사이에 어렴풋이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이어진 열병식에서도 당당히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와 달리 김여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에 변화가 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오히려 김주애를 띄워주기 위해 가지고 좀 김여정은 좀 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 대남 대미 관련 담화를 내는 것을 볼 때 아마 당직에 대한 건재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김주애가 4차례의 군 관련 행사에만 등장한 점으로 미뤄 국방력 강화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백두혈통의 세습이 당연하다는 점을 상징화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김주애 띄우기에 나서면서 베일에 가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주애 오빠에 대한 관심으로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3대째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를 둘러싼 특이한 권력 구조가 낳은 현상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인양돼 목포 부두에 입항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해 4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림막으로 선체를 가린 어선이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합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청보호입니다. 가림막 사이로 드러난 선체는 구조물이 다소 찌그러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닷길 60km 거리를 10시간에 걸쳐 예인된 청보호는 목포 해경부두에 임시로 정박했다가 인근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16명이 합동 감식을 벌여 배가 갑자기 침수돼 뒤집혀버린 이유를 밝힐 계획입니다. 일단 그 기관실 부분에서 사고 원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 가지고요. 일단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박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인양 과정에 바로 세워진 청보호는 해경이 구조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 외에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보다는 선체 내부 문제로 침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규명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기관실 쪽에 가보면 수많은 밸브가 있습니다. 오작동이나 이런 게 오픈이
닫혀져 있어야 될 게 열려 있거나 이 부분은 이제 조선소에 올려서 정밀히 검식을 해봐야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양 이후 청보호 내부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선장을 비롯한 실종자 4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 기상도 나빠지면서 항공기 수색이 취소되고 선박도 16척으로 줄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2살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가 아들을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부 B 씨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숨진 아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A 씨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뿐 본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모 A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들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2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신생아부터 멍투성이 초등생을 포함해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위기가정 지표 등을 통해서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12살 A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무단 결석해 교육당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모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부모는 당시 학교 측에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2번 정도 A군과의 전화통화를 한 것 말고는 가정 방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흘간 혼자 방치됐다 숨진 2살 배기 B군.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도 없지만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3세 어린이는 행정당국의 전수조사 대상이지만 만 3세가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참극은 이처럼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4년간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관계기관에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것도 연간 2,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문제는 시와 교육청과 경찰청이 다 공조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인천시는 앞으로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의 만 3세에서 0세에서 만 3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아동 방문 조사 대상에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자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관계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이제는 정말 마지막 대책이길 바랍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공연 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지난해 팔린 티켓 판매액이 역대 최대인 6,6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파크의 지난해 판매액은 1년 전인 2021년보다 134.4%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26.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존의 역대 최대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18년에 5,042억 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일본이 방류 전 측정할 방사성 물질을 64종에서 31종으로 줄이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이런 내용을 지난해 12월 열린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우리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 전문가와 기술적인 사안을 상세하게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탁구리그 여자부에서 신유빈이 전승 행진을 이어가며 대한항공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5일 프로리그에 지각 데뷔한 신유빈은 어제 마사회전에서 상대 에이스 최효주, 수비수 서효원의 2승을 거둬 4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자부 한국거래소는 안재현이 최강 장우진을 잡는 등 2점을 올려 상무를 제압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크게 춥진 않겠고요. 낮 동안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종일, 충청은 오전과 밤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